반갑습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우리 이춘호 DMZ 미래연합 대표님을 누님이자 보스로 모시고 있는 이 비밀 회원이기 때문에 어떤 모임이냐 묻지도 않고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 뵈니까 여성 유권자연맹 이윤주 회장님, 또 우리 여성단체 협의회 우리 김영 회장님, 그래서 우리 여성의 정말 건강한 단체와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어서 정말 잘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이춘호 대장님이 깊은 뜻이 있어서 눈도장 찍으라고 부르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은 있는데 그건 뭐 중간에 잠깐 쓰기로 하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 하는 데인지는 저도 장관이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크게 뭘 하냐면요, 우선 국토를 다룹니다. 두 번째는 주거 문제를 다룹니다. 집, 내 집 마련 또는 세입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통을 다루죠. 그래서 국토와 주거는 공간이고요, 교통은 이동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공간과 이동에 대해서 우리 국가를 대표하고 또 우리 국민의 그 생활의 조건을 다루고 있는 그런 부서죠. 근데 막상 맡아보니까요, 일도 많고 우선 일이 많은 걸 떠나가지고 사건 사고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역대 국토부 장관 중에 명예롭게 자기 발로 걸어나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야, 원희룡이 또 찍혔나? 왜 국토부 장관이야? 자기가 또 선거 때 정책본부장 됐으니까 골라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어쩌다 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정부 5년간 집값은 폭등하고 전세값 폭등하고 그러다 보니 그게 쌓여가지고 지금 전세 사기, 특히 빌라 사기가 많고, 저게 혹시 막차라도 안 타면 평생 집을 마련 못할까봐 그냥 대출, 카드, 뭐 직장에서 뭐 친척들 돈까지 다 끌어들여서 이걸 영끌이라 그러죠. 영혼을 끌어당겨서 집에다가 올인했는데, 내가 투자하면 그 다음부터 꼭 꺾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는 보니까 웬만한 법률회사 다니는 30대 변호사들까지도 영끌 때문에 살림 줄여야 되고, 그다음 이자에 허덕거리는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거보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이 오죽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분이나 여러분 주변에 가면 몇 달이 건너가면 전세 사기 당하거나 걱정하는 사람들 꼭 있고요, 몇 달이 안 건너도 영끌로 해서 한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또 모처럼 내 집 하나 마련하고 있는 분들은 세금을, 집값이 그냥 오른 것 뿐인데 나한테 현금 들어온 것도 없고 내가 집값 올리려고 뭐 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세금만 몇 천만 원씩 나오니까 이걸 뭐 현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 세금에 대해서 압박을 느끼는 분들이 많죠. 모두가 불행한 바로 그 주거 문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정권이 바뀌었죠. 아까 우리 이춘호 대표님 지난 5년에 대해서 아주 단체
공동업체 회장으로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는데 뭐 우리 마음은 그렇지만 근데 그게 첫 번째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주택정책의 실패였어요. 그리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 선거 캠프에 이제 정책본부장을 맡아서 가장 공격을 많이 한 게 주택정책을 공격을 많이 했고 공약도 많이 내버렸거든요. 막상 이걸 책임지고 해라 그러니까 내가 공격하고 내가 정책을 제일 많이 내놓고 막상 그럼 책임지고 하라 그러니까 꼬리를 빼? 이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뱉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그 값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 주택정책을 가장 공격하고 가장 정책을 많이 낸 그 책임으로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을 어떻게 보면 꼼짝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국토부 장관 처음에는 뭐 좋은 거 나타났으니까 그냥 걱정 말고 가만히 있으래요. 뭘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국토교통부를 맡아서 해야겠다. 이 정부 내에서 반드시 그 정권교체의 원인이 됐던 그런 거 우리가 큰 소리를 많이 쳐놨는데 이거를 잘 해결하는 거를 그것도 당신 향은 잘할 거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그 말에 또 더더욱 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맡았는데 이게 축배가 될지 독배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축배가 되길 바랍니다. 네? 축배가 되길 바랍니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맡아서 첫 번째 정책 목표는 주거 안정. 내 집 마련을 한 사람은 세금 걱정 없이 대신 투기는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 세입자들은 자 사기 안 당하고 그리고 너무 내 집 마련에 희망이 없어서 아이 낳기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말은 쉽지만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완전히 천군백군 나뉘어가지고요. 집값이 오르면은 내 집 마련 못한 사람들이 이야 이렇게 해서 불만이 있고 집값이 내려갈 것 같으면 어렵게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이 내 재산 이러고 있어가지고 이게 완전히 저 무산장수하고 남학신장수랑 비슷합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걱정, 날씨가 볕이 나면 볕이 나와서 걱정.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값은 우선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좀 그 주거 사다리 상향해서 갈 수가 있어야 되고요. 내 집 마련을 한 사람은 이게 갑자기 너무 떨어지거나 이게 너무 세금이 많이 나오거나 왜냐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집값이 너무 폭등하면 세금이 오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정을 시켜서 가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래도 많이 비판하고 걱정하는 게 비해서는 그래도 중간점을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 문제 가지고는 지난 정부에서 정권을 그것 때문에 내놓은 거고 그 집권했던 입장에서 보면 집권 세력 입장에서 뺏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집값 문제 때문에 정권을 뺏기는 일이 없도록 잘 해나갈 테니까 왜 저 집값 내려가는 거 빨리 경기 부양 안 하냐고 혹시 집 몇채 있으신 분들 뒤에서 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야 왜 집값이 떨어지게 더 놔둬야지 왜 자꾸 규제 완화하고 뭐 자꾸 이제 개발 계획 해가지고 자꾸 집값 안 떨어지게 하냐. 근데 집값이 하락하는 건 좋은데 부동산 발 금융위기, 금융발 경제위기가 오면 세입자들까지도 일자리가 파탄나고 가정이 무너지고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해서 우리가 쌓아놓은 국가경제 기반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집 없는 사람들 야 집값 떨어지는 거 고소하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해하는데 야 차라리 전쟁 가서 나라 망해라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체의 위기로 가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그래서
요리하는 걸로 치려면은 불 조절하고 같은 거예요. 요리는 재료 손질도 있어야 되지만 불 조절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불 조절이 잘 될 수 있게끔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특히 옆에서 야 집값 올라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야 좀 기다려봐, 노력하고 있잖아. 그리고 집값이 떨어진다고 걱정 하는 사람, 야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잖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 이 윤석열 정부의 그 정책 방향과 그것을 위한 노력, 그리고 우리 보수는 능력과 결과로 말합니다. 의도가 선하다고 그리고 국민들 가르쳐가지고 억지로 끌고 가겠다 이러다가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욕구와 입장은 다양하고 불만들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잘 끌어안아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와 정책 방향이 옳다,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홍보대사가 돼주셔야 됩니다. 해주시겠죠? 네. 네, 이번 나온 김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시중의 평가가 어때요? 좋아요. 진짜 좋습니까? 네. 혹시 좋은 분들만 만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국회의원 3번, 도지사 2번 했는데요. 우리 오준환 우리 후배 정치 지망생 하다가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자기가 편한 그 집안 구성만 돌아다니면요 선거 못 이기더라고요. 텃밭이 아니고 불편한 데를 휘젓고 다니고 불편한 데 가서 10%만 땡기면 어디를 가든 이깁니다. 물론 안 되는 데들도 있죠. 그래서 저는 보니까 보통 그런 것 같더라고요. 좋아하는 분들이 많고 또 비판하는 분들도 많은데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방향은 맞다. 안보 정책도 방향 맞고 경제 정책도 방향 맞고 사회의 여러 가지 그 이 무법천지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향이 맞다. 그리고 결단력이 있다. 근데 저는 방향이 맞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모르겠어요. 아니 방향이 잘못되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가 가야 될 방향, 그 목표가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잘못된 방향을 잡아가지고 머리를 많이 굴리고 술을 많이 쓸수록 우리 국민들은 실험 대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방향이 맞다. 그래서 지난해 한 해가 방향을 잡는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근데 방향만 잡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운동을 하는데 방향만 잡다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과정이 나와야 되고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일을 해보니까 주택정책, 교통정책, 뭐 화물연대, 건설노조, 해외건설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대통령은 결단력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뭐랄까 이런 기라고 그러죠. 결기, 그리고 이 미는 파워, 이 부분이 슈퍼급이에요. 그러니까 일하기가 편합니다. 방향과 어떤 이 구체적인 내용만 잘 나오면, 그리고 뭐 보통 부처들끼리 이게 안 돼서 저게 안 돼서 하는데 대통령이 책상 한번 치면 정리가 싹 되죠. 대신 방향이 옳고 목표를, 결과를 내놔라, 이런 게 많아서,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매우 실질적이고 결단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결과들이 하나씩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부분에서 낙관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얘기하면 방향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에너지가 강한 분인데 앞으로 정부 부처들도 열심히 하고 또 각 우리 기업들도 또 민간단체들 열심히 하고 뭐 국민들이 열심히 하면 방향이 옳고 에너지를 실어주는데 잘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국민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걸 펼쳤으면 합니다. 제가 그래서 주거정책은 그렇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국토라는 업무가 뭐냐, 그릇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택 문제는 불조절의 문제고요. 그릇의 문제인데 우리 사람의 생활, 내가 태어나서 죽기까지, 그리고 내 아이들이 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활하는 데는 늘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자기 삶을 펼쳐갈 공간이라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산활동, 소비활동, 경제가 생산과 소비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돌아가기 위한 그러한 사회의 활동도 그릇이 필요합니다. 공간이라는 그릇이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특히 지금 분단된 상태에서 갖고 있는 우리의 그릇은 한 10만 평방킬로미터라는 땅을 우리가 그릇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제 DMZ 미래연합이 이제 꿈이 실현되면 앞으로 22만 평방 킬로미터라는 2배 더 큰 그릇을 우리가 공간으로서 갖게 되는 거죠. 그 대신 이거를 공산 독재로 채울 거냐? 자유민주로 채울 거냐? 어디로 채워야 되죠? 자유민주. 아니면 짜장반, 짬뽕반 이렇게 섞어야 되는데 안 돼. 그 주장하는 정치 세력들 있잖아요. 안 돼요. 짬짜 섞으자. 그럼 섞으면 이것도 안 예. 돼. 저것도 안 돼. 우동하고 짬뽕하고 섞으면 국물이 어떤 색깔이 될까요? 크림 엉뚱하지. 빨간 색깔이 되겠죠. 그래서 섞으자는 것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자유민주로 앞으로 22만 평방기로를 채워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DMZ 미래연합이 DMZ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고 DMZ 안쪽에 우리 그릇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국토라는 그릇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막 어려운 얘기가 써놨는데 수도권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대충 해서 5천만이거든요. 수도권이 몇 만이 있는지 아세요? 경기도가 2,400만이고 서울이 한 900만, 인천이 한 300만 이래가지고 2,700만이 과반수가 이 서울의 수도권에 계십니다. 산업은 더더욱 그래요. 전부 지방에 가면 우리도 판교처럼 해달라고. 요새 판교, 옛날에는 테헤란에 대해서 판교인데요. 새로운 IT 산업이 전부 수도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은 인구 소멸, 지방 소멸이라는 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대선 때 공약이기도 하고 지금 국정 과제의 큰 목표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근데 이 구호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역대 정부에 늘 있었던 구호입니다. 근데 오히려 지방 발전은 박정희 대통령 때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지 그 후로는 계속 악화되고 그런 시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행정수도 이전도 하고요. 강한 투자도 많이 했는데 결국 아직까지도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방에 이걸 해결하겠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실질적인 정책을 펴자. 공공기관, 은행, 이런 거 지방으로 가는 것도 좋긴 좋지만 그것은 살점을 띄어다가 이식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자체로 어떻게 성장판이 열리고 골다공증을 치유를 해서 사람과 돈이 알아서 자기들이 활동하기 편하고 생활하고 생산하기 좋은 그 매력 때문에 지방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더 쓰게 할 거냐. 근데 우리 나라도 좋은데 사실 운동장을 조금 넓게 써야 되거든요. 지방을 써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 해외라는 운동장까지도 써야 됩니다. 이 수도권에 전부 그냥 복작복작되면서 전부 여기에서 너무 그냥 스트레스 받으니까 전부 상대방에 대해서 제살 깎아먹기 경제 이거보다는 대한민국은요. 저도 사우디 가보고 그러니까 해외 글로벌로 나가니까 대한민국이 최고예요. 근데 다 안 가려고 그래요. 사우디, 중동 요새 저 해서 일감 많이 있다고 수급 많이 해오고 있는데 문제는 평균 연령이 52세, 53세예요. 30대들은 안 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일 것 같습니까? 첫 번째, 맞벌이 해야 되니까. 네.
같이 못 가잖아요. 두 번째, 설사 할 수 있다고 해도 한국이 너무 살기 좋아. 왜냐면 사우디 현장 가면 오지에 가서 한바 직원 숙소에다가 거기다가 뭐 강남에 갈 수가 없잖아요. 술도 먹고. 옛날에 중동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 국제시장도 영어 보면 아시겠지만 사우디에서 사우디를 비롯해 중동에서 사우디를 간 우리 대한민국 국민가 400만이에요. 400만. 그때 관리자로 갔던 분 중에 제일 성공하신 분이 이명박 대통령. 근로자로 갔던 분 중에 제일 성공한 사람이 김성태 전 원내대표. 거기는 가서 근데 그때는 100만 원 정도는 사우디 가서 월급 받는 사람은 큰 부담이 아니었어요. 그때 100만 원을 받아가지고 대학을 다녔던 사람이 그 삼촌이 나이가 들어서 그걸 갚았는데 2천만 원을 갚았대요. 근데 그때 100만 원이 지금 2천만 원하고 똑같대요. 아, 좀 더 갚지 그랬더니 아유. 근데 그렇게 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올라선 거 아닙니까? 올랑 가서 미국과 함께 그 자유를 지키는 전쟁을 하고 중동 가서 중동에서는 밤에 불 켜고 일하기 시작한 역사상 최초의 인간들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에요. 밤에 전기 불 켜고 일하는 거 놀래가지고 밤에도 일하냐고 그러면서 개척을 해왔는데 지금 그런 개척 정신이 지금 수도권 과밀 현상 때문에 해외로도 가야 되고 지방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데 우리 지방에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여기도? 다 수도권인가요? 아니요. 있습니다. 전국에서 왔습니다. 예, 전부. 크게 저희는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그냥 n분의 1로 다 살리자 그래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243개가 있는데 전부 자기네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살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도 다 살리되 거점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퍼져나가게. 그래서 압축과 전파 이 두 가지로서 어떤 걸 살리자. 그러면 전파를 하려면 교통망을 연결시켜줘야 되고요. 또 그 안에는 지방이 왜 빠져나가냐. 거기서 뭐 해먹을 게 없어서 그래요.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먹고 살려면 산업이 있어야지 맨날 정부에서 복지로 나눠주는 거 가지고 지속 가능성이 없잖아요. 밑 빠진 독이잖아요. 그래서 산업 스스로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산업단지 그리고 특히 이전 정부에서는 도시재생이라 그래가지고 재개발 또는 산업단지 이런 부분보다는 그냥 그 빈민촌에 가서 담벼락에 그림 그리고 빈민들 모아가지고 교육 프로그램 불리고 이런 쪽으로 50조를 썼어요. 도시재생사업에 5년 동안 50조를 썼습니다. 근데 아직 소방차 하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념을 앞세운 이런 식의 이 정책은 돈만 들어갔고 대신 성과는 있어요. 뭘 만들었냐? 자기 편만. 자기네들 일자리는 만들었어요. 자기네들 일자리. 도시재생사업, 태양광, 남북교류사업 이런 거 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간사, 뭐 무슨 퍼실리테이터 전부는 아닙니다만 이런 명목을 갖고 들어가가지고 먹이사슬을 형성합니다. 제가 요새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기생세력과 기생세력의 기생권을 타파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집단이 화물연대 번호판 장사하는 사람들. 아니 자기가 무슨 일감을 따와서 무슨 서비스 고객에 대해서 무슨 관리를 하든지 아니 무슨 거기서 사고가 나면 자기가 무슨 손해배상을 하든지 뭔가 기여가 있어야 그 대가로 대급을 받든지 임금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전하는 사람, 물건값 내는 사람 양쪽이 있는데 물건값 내는 사람은 많이 냈는데 운전하는 사람들은 적게 받았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기름값 오를 때마다
이거 매가지고 와서 부산항 마비시키고 이래가지고 지난해에도 한 해에 2번씩이나 역사상 최초로 2번씩이나 운송 거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 했을 때는 기름값 올라서 아파서 우는 거겠니 해서 좀 이렇게 타협을 했는데 넉 달 만에 또 해? 그리고 민주노총의 선봉장이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도 법대로 간다 해가지고 결국은 강제 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자 보름이든 30년이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백기 항복을 받아냈죠. 근데 화물연대는 그는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누구나 돈 더 받고 일 작게 하고 편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해를 하는 면도 있어요. 중간에 번호판 장사들이 그냥 국가의 이 면허 이 번호판을 가지고 그냥 빨대로 뽑아가는 것도 있고 기가 막힌 게 민주노총 간부들이 번호판을 많이 가진 사람은 70개 적게 가진 사람은 20개. 그래서 아니 당신네들이 노동 일 안 하면서 노동 빨대잖아. 근데 왜 당신이 노동운동이야? 가짜 노동운동. 그리고 무슨 노동 생존권? 당신네들이 기생권을 위해서 노동자의 생존권들을 당신네들이 빨아먹고 있잖아. 그러면 그 말이 거짓말이면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든지 저를 고발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끽소리도 노동 탄압한다 이러는데 결국 소리 잘 못하고 있죠. 그래서 화물연대의 그 주동자들 중에 일부 그리고 거기에 배후 세력의 민주노총이 자기네가 번호판 기생 빨대 족이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저는 생존권 노동운동 우리가 더해. 진짜 노동하는 사람, 땀 흘려 일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보호해야 돼. 대신 노동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자기네들의 먹이사슬에 기생하는 그것을 기득권화하는. 그래서 당신네들은 노동이 아니라 기득권이에요. 당신네들은 민주가 아니라 독점이야. 그러니까 소리.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는 거지. 원희룡이 독해서. 두 번째 기생권이 어디냐? 어제도 갔다 왔는데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가다 보면 있죠. 그 공사장마다 우리 전국에 동시에 한 몇만 개의 타워크레인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99%도 아닌 100%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전부 월급을 4,500만 원 받는데 원래비를 4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따로 받습니다. 원래비. 그거 안 주면 안 해. 그래서 현장 소장은 허수아비고 타워크레인 기사가 현장 소장인데 얘네들이 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쟁적으로 가입해 있고 뜯은 돈을 가지고 위에다 설명을 해. 그러면서 자기네 타워크레인 안 쓰면 그 앞에서 차 끌고 가서 스피커 틀고 드론 띄워가지고 뭐 안전문두가 안 썼나 이거 고발하고 그 다음 동전 입구에다 동전 뿌려가지고 동전 주스면서 트럭 못 다니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경찰에다 싹 고발해가지고 벌써 곳곳에서 구속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일 안 하는 팀장 반장 그 가보면 우리 거푸집 공사하는 거 있잖아요. 지하 뭐 하고 뭐 형틀 뭐 저도 뭐 이제 전문가 다 돼갔네. 뭐 목수 뭐 목공 이런 거 있는데 그 해체 팀장이라는 명함을 갖고 그 노조들 다 지휘하고 통제하는 사람들이 목질 한번 해본 경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팀장 반장은 일하지 말자. 그리고 요 조직을 딱 때리고 이 인력을 안 쓰면 공사를 못하게 해서 좀 편하게 하자. 이래가지고 이게 작당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 건달, 조폭들하고 연기 3자가 연합을 한 거예요. 기존의 이 인력에 대한 이 십장들하고 지역의 주목들하고 요 이념적이고 이 조직적인 이 괴롭히는 사회 괴롭히는 활동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자기네들 딱 연결해서 이게 딱 연합을 해가지고
일 안 하는 반장 팀장들이 전국의 공사 현장을 지난 5년 동안 다 장악을 하고 지금 다 장악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레미콘까지 장악을 해가지고 레미콘, 자 거기에 대해서 채용 강요, 자기네 장비 써라, 그리고 돈 내라, 돈도 원래비도 내라 그러고 뭘 내라 그러냐면 일 안 하는 노조 전임자들 월급을 내라 그래요. 공사장마다. 그리고 이 노조가 전국적으로 55개 현재. 그러면 수원 같은 데는 수원에 활동하는 노조 어저께 보니까 명함 주고 간 노조만 한 30개 되더라. 거기마다 여기 센 데는 와서 우리 장비 써, 우리 인력 써, 그리고 우리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 일하고 있으면 쫓아내. 그리고 추가로 채용을 하면 공사장에 와서 데모. 데모하는 영상을 어저께 다 봤는데, 일단 약한 데들은 야 우리는 안 괴롭힐 때니까 조금만 줘. 또 뜯어, 또 뜯어. 그래서 30개 조합한테 뜯기는 게 보통의 공사장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조폭들이 하고 있으면은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래서 이게 먹이사슬 기생권의 두 번째 집단인데, 이 부분을 지금 노동개혁의 첫 번째 타켓을 국토부 장관이 책임지고 이건 윤석열 정부에 우리는 끝까지 해낸다. 그거에 그다음 세 번째 그 기생권이 어디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도시재생사. 자세하게 얘기 안 할게요. 그 다음 먹이사슬이 대북 의료사업.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나? 지금 진술서만 내고 그냥 다 갔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거기가 여러분 옛날 공작이라는 드라마 보면요, 거기에 흑금성이라는 그건 한국 쪽 공작원이에요. 그 상대방 저쪽 공작원이 누구냐면 리호남이라는 대남 공작의 총책입니다. 그 밑에가 김성혜라는 옛날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때 왔다 갔다 하는 그 최고 여자 실세. 그 리호남이 이번에 그 상대방이에요. 지금 신문에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제가 일타 강사할 때 대장동만 얘기한 게 아니라 백현동 얘기했고 대북 송금 얘기 다 했어요. 예. 근데 아무튼 이제 장관이 되니까 이제 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신났어요. 근데 검찰이 이거를 지금 다 증명을 해내고 있어요. 아니, 그때 내가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라도 거짓말이면 저는 벌써 허위사실 공표로 저도 그냥 구치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저에 대해서 고발도 잘 못할 뿐만 아니라 고발한 것도 조사하자마자 그냥 다 무혐의예요. 근거를 다 들이대니까. 그래서 앞으로 오늘은 그쪽은 많이 안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대북 이것도 먹이사슬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먹이사슬이 어디냐? 지자체. 왜냐하면 지난 한 10년 넘게 우리 탄핵도 당하고 국회의원 선거, 대선 패배할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가 상당 기간 그냥 이 보수 쪽에서는 그냥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부터 시의원, 구의원부터 저희 군수부터 맨날 사건 터지는 데들도 있지만 사건 안 터지는 데들도 안 드러났던 뿐이지, 하다못해 거기에서 무슨 학교에다 지원하는 거, 그다음 무슨 주차 요원, 그다음 거기서 자원봉사센터 가지고 사업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겉으로 보면 정상적인 것 같은데 그 돈을 없던 자리를 만들어서 월급을 주거나 없던 사업을 만들어서 용역을 주거나 이런 것들이 다 돈이라는 걸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촛불 집회하면 그때 앰프 동원하는 게 얼마인지 아세요? 스피커 값만 7천만 원이에요. 보니까 태극기 쪽은 200만 원짜리 스피커 쓰고 있고
저쪽 촛불 집회는 7천만 원짜리 스피커 쓰고 있더라고요. 왜 게임이 되겠습니까? 요즘은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정의를 외치고 독재 타도를 외치고 민중을 외치고 서민을 외치던 사람들이 그 안에 가면 전부 돈맛에 한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아까 우리 화물연대 이렇게 할 때도 야, 장관치고는 말이 좀 편하다 그죠? 그 우리 젊은 세대 용어로 가장 좋은 방법은 구치소 보내봐야 상관이 없어요. 희생지원기금이라 그래가지고 건설노조는 몇십억을 모아놓고 있고요. 화물연대도 저기가 기금을 모아놓고 있어요. 그러다가 돈이 너무 많이 쌓이면 돈 쓰기 위해서 집회를 해요. 방화문에서. 그럼 전국에서 불러들이면 버스비, 식사비, 끼니당 10,000원 이래가지고 하루에 20,000원도 주고 50,000원도 주고 돈 써야 돼요. 왜냐면 돈 쌓아놨는데 집행부가 이거 투쟁 안 하면 돈 쓸 데도 없고 활동 안 했다고 또 압박이 들어오고 다음 집행부 선거 때 문제가 되니까 이 돈 쌓이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정치 투쟁하고 이걸 없애려고 지자체랑 연결해가지고 막 사업 만들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잘하냐? 제가 지자체 해봤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 선거운동 과정에서 과연 이 민주당 정권이 되면서 정말 우리 국민의 삶과 나라의 이 속내가 진짜 뭐가 문제인가? 우리가 그냥 성향이 안 맞다고 해서 나쁘다 이게 아니라 이걸 정말 파고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 약점은 뭐냐? 돈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은 여러분 그 요새 그 치료법 중에 혹시 아시나요? 금융치료. 우리 송세율 씨는 아시죠? 네. 금융치료가 뭐예요? 돈과 관련된 아니 돈을 뱉어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화물연대든 건설노조는 불법적인 이런 행태에 대해서 강도에 대해서는 구치소로 보내는 거는 희생지원기금으로 그 사람한테 돈을 줘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별 달면 그 다음 민주당 가면 공천받고 이러니까 그건 오히려 도와주는 길이에요. 손해배상으로 돈 뱉어내게. 그래서 금융치료가 지켜야 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기생권과 이 먹이사슬에 대해서 금융치료가 이런 것이다를 근데 국토부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근데 저는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저희랑 직결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연결되어 있는 거 어디냐? 철도노조 코레일. 예? 그리고 뭐 택시 이런 데들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연결돼 있는 부분에서의 도시 재생 사업 이런 거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토부와 연결돼 있는 모든 분야에서는 이런 국가 경제에는 늘 마비시키고 투쟁을 통해 가지고 중단시키면서 막상 자기들끼리의 먹이사슬과 그 기생적인 독점과 민폐 구조에 대해서는 이걸 쉬쉬하면서 내로남불로 자기들의 뱃속을 채우고 있는 이 부분을 저는 진실 국민에게 알리고 금융치료를 통해서 자기들도 더 이상 이걸 끌고 갈 수 없는 걸 만들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많이 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꽁꽁 묶어놓고 아까처럼 도시재생이니 지자체를 통해 가지고 국민 세금으로 찔끔찔끔 나눠줘 봐야 그거는 엉뚱한 기생족들 일자리 만들고 거기에 연결되는 사람들의 국가에 대한 의존성만 높이는 거예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국가 도로망, 철도망, 공항 이런 부분들에서 획기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수도권에서는 GTX, ABC 우리 임기 내로 다 착공을 할 거고요. T까지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임기 내에 구체화를 시킬 생각입니다. GTX는 뭐냐면 동탄에서 화성, 파주 운정까지 50분의 출파. 그럼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 삼성까지는 20분, 30분에 들어와요. 화성에서 강남까지 역시 25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환승을 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 보면은 야 서울은 노른자, 경기도는 흰자. 그리고 밝을 때 퇴근했는데 집에 도착하니까 벌써 깊은 밤이야. 저녁이 없는 삶.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집 지어주면 뭐합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에 3시간 출퇴근에 걸리는 거죠. 그리고 어디 그 친구 결혼식 내지는 어디 누구 돌잔치 있어서 갈라 그러면 내 하루를 포기하고 왔다 갔다 해야 돼. 이거 안 된다. 이미 2,700만이 모여 살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하나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1시간 내 교통 이것을 만든다. 수도권도 1시간 내고요.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앞으로 그러면 야 그럼 수도권 집중이 더 되는 거 아니냐? 부울경도 끝에서 끝에 1시간, 광주 호남도 끝에서 끝에 1시간, 충청도도 1시간 이렇게 해서 전국을 GTX급으로 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네. 이 내용이 지금 다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그 내용입니다. 나 이제 인천공항에서 잠실까지 앞으로 그 도심 항공 이게 25년부터 뜨면 이게 27분에 들어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비행기는 활주로가 있어야 뜨잖아요. 빌딩 옥상에서 그냥 떠서 빌딩 옥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야 시끄럽지 않겠냐. 헬리콥터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이거는 전기 배터리로 돌아서 가기 때문에 실제 우리 제작하는 것을 보니까 소음이 거의 없어요. 네. 그리고 이걸 우리는 자동차 수출하듯이 전 세계에 대량 생산하는 수출 산업으로 만들자. 이게 목표고 이게 요새 모빌리티 할 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동차가 자율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운전사 없이 대신 승객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안마의자에 찜질하고 있으면 부산까지 알아서 가고 그 다음 러닝머신 뛰고 있고 거기서 요가하고 있으면 알아서 예, 강원도까지 가고 이런 자율자동차. 근데 완전 자율자동차가 되려면 아직은 좀 요원하고요. 근데 자율 기능이 일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은 현재 이미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차가 자율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리고 발레 파킹. 어디 시청 가가지고 차 세울 데 없어가지고 헤매다가 30분씩 헤매잖아요. 딱 가서 딱 내리면 알아서 자율 발레 파킹. 그리고 퇴근할 때 미리 자 몇 분에 어디로 와 이러면 알아서 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율 기능을 하게 되면 이게 도시도 바뀌고 그러면 요새 신도시 주차 때문에 지금 지구끼리 칼부림 나잖아요. 주차난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저기 한강 둔치 이런 지하에다가 대량 주차장 만들어 갖고 자율주행으로 나는 집 앞에 내리면 차가 알아서 주차장까지 갔다가 알아서 내가 미리 핸드폰으로 불 입력만 해놓으면 그때 오는 거예요. 주차장이 없어지는 공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모빌리티를 통한 혁신 얘기할 때 우리 국토부가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모빌리티와 자율주행 그리고 앞으로는 어디 가보 우리 요새 어디 백화점 가고 어디 마트 가고 어디 여행지 가려고 할 때는 인터넷을 통해서 하잖아요. 앞으로는 그걸 전부 가상 공간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실제로 우리가 그 건물이나 그 관광지 가서 보는 것처럼 핸드폰 내에서 다 볼 수 있게 만들고 거기서 그러면 실제 물리적인 이런 공간과 컴퓨터 속에서의 공간이 내가 둘 다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이게 소위 말하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거든요. 디지털 쌍둥이. 그래서 가상 그 현실과 실제 현실이 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거기서 넘나들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가고 있는 공간의 혁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때문에 탄소 줄여야 되고요. 수소, 스마트 도시 이런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오늘도 그 1, 2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쪽에다가 먼저 갈 수 있는 선착순 우선권을 주겠다. 그렇죠? 주차난을 해소한다든지
뭔가 미래에 그런 에너지를 적게 쓴다든지. 그래서 이런 국토부가 과거에는 그냥 땅 파고 공사하는 이런 거 있는데 요즘 조금 미래의 첨단으로 좀 가는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이제 지자체와 전문가들 그리고 국토부가 함께 협력을 해야 되겠고요. 오늘 DMZ 미래연합이기 때문에 DMZ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은 저희들이 고민은 좀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주로 수도권 문제, 그리고 지방의 문제, 그리고 우리 국토라는 그릇을 전체를 미래의 공간과 이동을 어떻게 보다 스마트하고 첨단으로 가게 하고, 그럼 결국은 초점은 사람을 좀 더 잘 섬기기 위한 그런 공간과 이동 수단을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미래의 좋은 일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요새는 가서 지게 지고 벽돌 날려라 그러니까 다 스리랑카 사람들만 한국 사람들 안 하려고. 그 일당 18만 원씩 주는데도 안 하려고. 그러면 우리 이렇게 단군 일에 최고의 스펙으로 키우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할 겁니까? 공부는 이렇게 많이 시켜놓고 그 공부에 걸맞는 일자리를 만드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미래형 산업, 미래형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근데 전 세계를 보니까 이게 경쟁이 붙어 있고 한국이 오면 웰컴이더라. 그래서 그걸 하는 게 제가 중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인데요. 앞으로 이런 한국 전체의 그런 방향과 함께 어떻게 DMZ와 함께 DMZ를 넘어서 북한까지 우리 하나의 그릇으로 통합하고 미래를 거기에 담을 것인가, 이런 것을 여러분과 고민하고 현실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이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좀 이해하시고 수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좀 부탁드립니다.